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서림입니다. 제가기관 평가가 코로나로 인해서 2023년으로 미루어졌습니다. 세부 지표는 11월경에 나올 예정이라고 하고요. 먼저 지난 7월에 발표된 개정 평가 지표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3년도부터는 많은 것들이 바뀔 텐데요.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올해인 2022년도까지 끝나고 2023년도부터는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으로 변경이 됩니다. 우리 가산사회복지사들에게는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 계획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시면 자료를 다운받아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달에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을 하면서 보니까 3차 계획의 일부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평가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지침이 될 만한 내용도 있었고요. 장기요양기관 인증평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은 기관 평가 못지않게 인증평가에 대해서도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인증평가에서 점수를 놓치면 기관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7월에 나온 개정된 평가 지표를 살펴보니 제가 직무교육을 진행하면서 본 2023년 이후 장기요양 기본계획이 상당히 반영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역시 아직 발표된 건 아니지만 서비스 이용 체계나 맞춤형 통합적 재가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질과 연계한 지정갱신제, 요양지도사 도입, 모든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시설장의 직무교육, 전문 서비스에 따른 수가 산정 체계, 부정수급자 관리 등 개정 지표 전반에 이러한 내용들이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기관 평가에서도 큰 줄기를 잡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직 세부 지표가 나오지 않아서 정확한 건 아니지만 미리 직무 교육에 나온 교재들을 봐도 큰 이변이 없는 한 개정 지표의 상당 부분을 따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표의 순서대로 평가 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살펴보면서 개정된 지표가 있다면 바로 말씀드리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운영 규정 11개 항목은 기존 평가 지표와 동일하고요.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급여 제공 지침 10개 항목도 반드시 따로 게시를 해두도록 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제공 지침은 감염 예방 및 관리 지침,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낙상 예방 및 관리 지침, 노인 인권 보호,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응 지침,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지침, 업무 범위 및 부당한 요구에 대처하는 방법, 욕창 예방 및 관리 지침, 응급 상황 대응 지침, 종사자 윤리 지침, 치매 예방 및 관리 지침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 종사자 윤리 지침에는 반드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의 윤리 강령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 요양과 방문 간호를 함께 제공하는 기관이라면 간호사를 채용했다면 간호사 윤리 강령을, 간호조무사를 채용했다면 간호조무사 윤리 강령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문 요양과 방문 목욕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윤리 강령은 기본이고요. 나머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윤리 강령을 찾아서 보관해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직원 회의인데요. 지표 기간 적용은 운영 규정과 동일하고요. 직원 회의 역시 큰 변화는 없지만 필수 사항에서 회의 일자, 시간, 장소, 내용, 참석자 명의였던 것이 바뀐 지표에서는 내용 및 결과로 평가 기준을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직원 회의록에 결과에 대한 기록이 없어도 일부 점수를 주던 것이 바뀐 지표부터는 직원 회의록에 반드시 결과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었습니다. 만약 8월에 직원 회의를 하여 결과 반영을 했다면 그 다음 달 정도에는 직원 회의록에 반영한 내용을 작성하고 공지를 한 뒤에 객관적인 근거, 예를 들면 지출 영수증, 개정 운영 규정 사항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 놓으셔야 합니다. 다음은 2년 이상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경력직에 대한 내용으로 지난 지표와 차이가 없지만 지표 적용 기간이
2019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직원의 근무 기간은 입사일과 퇴사일 기준이고요. 대표자 및 시설장은 제외하지만 대표자 및 직원이라면 포함이 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요양보호사,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은 실제로 급여를 제공한 달만 근무 기간으로 산정한다고 구체적으로 밝혀두고 있으므로 이번 연도에 그만둘 직원이 있다면 2022년 12월까지 근무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건강검진 또한 큰 변화는 없고요.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입니다. 몸무게를 포함하는 계측검사와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및 결과 판정이 포함된 건강검진이어야 하고요. 신규 직원은 급여 개시일까지 최근 1년 이내의 건강검진 통보서, 대표자와 가족요양 서비스를 하고 계시는 요양보호사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의 건강검진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및 보수 영역에서는 함께 평가하던 5대 보험이 따로 분리되었고요. 지표 기간은 동일합니다. 대신 2021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지키는지 더 상세히 평가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보수,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 휴가 사항에 대해서 기록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기록을 살피던 것에서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필수사항에 대해서 면담을 통해서 평가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대한 교육이 따로 있어야 하겠고요.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게 되면 이 부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매월 지급하는 급여 명세서에도 상세한 급여 제공 횟수 및 시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고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도 연차 대체는 불법으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 처리가 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임금 명세서 제공은 평가 계획 공고일 다음 달부터 확인을 하므로 지금부터 미리 제공하거나 기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대 보험 관련 지표로 2020년 1월부터 적용을 합니다. 기존의 지표에서는 복지 및 포상과 묶여 있었으나 바뀐 지표에서는 근로계약서처럼 따로 분리되어 평가를 합니다. 5대 보험 가입과 함께 퇴직급여 제도를 운영하는지 보고요. 반드시 5대 보험은 완납을 해야 하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여부를 살펴봅니다. 만약에 법에 따라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셨다면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와 중간 정산 신청 사유에 대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따로 관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후생복지입니다. 지표 적용 기간은 2020년 1월부터이고요. 후생복지는 분기별 1회 이상 진행되어야 하고 후생복지의 내용은 기관 내부 규정과 지출 내역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확인을 합니다. 도서나 상품권 등의 현물 지원, 교육, 훈련비 지원, 동호회 지원, 의료비, 휴가비, 교통비, 피복비, 예방접종비 등 기존의 예시와 조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동호회 지원과 예방접종비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는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매우 다양하게 인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요. 중요한 건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설과 추석 명절에 수당이나 선물이 나가고 그 외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복리후생을 위한 복지를 운영하시거나 스터디 동호회, 취미생활 동호회, 영화 감상, 악기 배우기 등 직원들에게 동호회를 조직하게 해서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같습니다. 또한 평가 결과 가산금을 지급받은 기관이 있다면 반드시 처우 개선을 위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설된 지표로 권익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지표 기간이 항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기존에 고충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있었지만 이전에는 그 절차와 조치에 대해서 면담식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2020년 1월부터 고충 처리 지침의 비치 여부, 고충 처리 대장, 고충 처리함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평가 계획 공고월 다음 달부터 확인을 합니다. 고충 처리 지침은 기존의 것을 살펴보고 약간의 수정만 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고요.
직원들의 고충을 접수한 뒤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한 대장은 따로 마련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 고충 처리함이나 홈페이지나 SNS와 같은 온라인상의 공간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반드시 홈페이지에 고충 처리 게시판을 만들거나 따로 고충 처리 지침에 문자 혹은 카톡으로 고충 처리 접수가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 두시기 바랍니다. 보통 홈페이지에 고충 처리 게시판은 무기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네요. 이 고충 처리 게시판은 당장이라도 미리 만들어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고충 상담 기록지인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기관 특성에 따라서 서류를 따로 만들어셔도 됩니다. 그리고 고충 처리 대장은 화면과 같은 방식으로 엑셀 작업하시면 될 텐데요. 이 서류는 정해진 양식이 없으므로 각자의 기관에 맞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접수일은 온라인이든 고충 처리함이든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고충 상담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여 적어두시면 됩니다. 상담자 및 접수자의 구분은 상담자가 익명이라면 익명으로 적어두시고요. 접수자는 고충 처리 담당자 혹은 접수받은 직원의 이름을 적으시는데요. 보통 김땡땡, 박땡땡 이런 식으로 적어두어서 고충 상담을 한 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실명은 따로 기입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비밀 게시판인지 고충 처리함을 통한 것인지 카톡이나 문자 등 해당 방법을 기입하시고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처리일은 어떠했는지에 대한 내용도 따로 기입해 두시고요. 기타에는 전화 통보나 문자 통보, 비밀 게시판 답글 등 어떤 방식으로 고충 처리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적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가 너무 많아서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